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을 방문한 비건 미국 측 대표가 오늘 오전 공개적으로 북한 측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동안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와해 공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내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증거 수집 위법성이 관건이지만 법원은 이미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배척했습니다. 효성 총수 일가가 다시금 서초동발 악재에 휩싸였습니다. 조현준 효성회장은 연관된 재판만 2건인데 현재 2개의 별도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술자리가 몰린 12월 한 달 동안 정부가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 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통일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방한 중인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가 오늘 오전 북한 측에 회동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에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특히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우리와 같은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급물살을 타게 된 북미 관계 개선 어디까지가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한동인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우선 이 얘기가 먼저 나왔군요. 설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비건 대표가 이 판문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예, 오늘 비건 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도훈 한반도 특별대표를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그리고 외교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접견을 했습니다. 조세영 차관과 접견한 이후에 약식 회견을 가졌는데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우선 판문점 회동이 이번 방안의 키포인트였는데 그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네. 우선 비건 대표 이날 회견 발언을 보면 미국은 미국의 정상의 합의상을 실천한다는 목표에 있어 데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직접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것인데요. 우선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건 대표는 이어서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 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혼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북측이 어떻게 화답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답이 되고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판문점 회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 이제 북한과 미국의 그간의 신경전인데요. 네. 북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망령된 늑다리로 부를 수 있다. 행동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경고를 했었고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다시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에 중대한 실험을 했다는 발표를 했고요. 또 해당 실험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대륙을 직접 격타할 수 있는 ICBM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미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고요. 예. 북미 관계가 연말 시한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한 단계 발전된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오늘 비건 대표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비건 대표가 외교부 기자들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는 했어도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 한 거는 드문 사례인데요. 그 판문점 회동을 위해서 공식적인 채널로 북한에 요청을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동안은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뭐 거의 뭐 막말 수준의 공방을 오가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 북한이 이 미국의 공개 제안, 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어떤 그 스텝으로 해가지고 그 향후 상황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북한은 그동안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는데요. 우선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한 성탄절을 기점으로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 북한은 ICM 발사 혹은 인공위성 발사 등을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ICBM 중단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던 만큼 대미 압박 수단으로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핵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핵의 균형을 통한 평화론으로 회귀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다시 2017년 북미 관계가 안 좋던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파국으로 향할 경우에는 북한도 실익이 없는 만큼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사인이 왔단 말이죠. 미국에서. 그것이 또 이제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방한의 기회에 나왔다는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은 언제 있었습니까? 비건 대표하고? 비건 대표와 면담은 오전 11시에 있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에 지금 문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 대통령과의 그 면담에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이 회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구체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예. 지금까지 이만큼 끌고 온 것도 문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비건 대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에서 북한의 공식 판문점 회동을 제안한 것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단계 발전해서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관련해서는 북미 간 협상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교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건을 직접 접견한 것은 그 미국과 북한의 지속적인 접촉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접견으로 그만큼 시기가 중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 이제 북한의 후견자인 중국과도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대를 제공해온 스웨덴 측과 만나서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 상당히 다사다난했고, 특히 뭐 국내 상황이 막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일본과도 지금 갈등이 있고, 북미 회담 정도는 좀 이번 예, 오늘부터 앵커 리포트를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앵커 리포트는 실시간 속보라든지 아니면은 상황별로 중요한 의미가 더해지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보내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늘은 50년 무노조 경영 원칙 삼성그룹에 대한 노조와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노무 정책의 상징적 슬로건이자 선진적 기업 문화로 얘기가 됐던 것이 바로 50년 무노조 경영 원칙이었죠. 그러나 실상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노조와의 활동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모두 실형이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노사화합이라는 허울을 사측에 만들어준 일명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노조화해 전략을 직접 진행한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 기소된 삼성 측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삼성 측은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노조원들의 급여를 부당하게 깎은 것은 물론 불법 사찰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받게 하거나 징계 꼬투리를 억지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 경영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만 삼성 측이 여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이 노조 무력화를 목적으로 노조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으로 압박했으며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내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일명 S문건이라고 불린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각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지시문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전 계열사를 상대로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가 진행됐음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 판결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삼성의 와해 활동에 한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대상으로 한 삼성의 와해 공작 1심 선고는 내일 이어집니다. 네, 지금부터는 노사 사건 전문가와 함께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사건 1심 결과와 항소심 전망, 그리고 같은 사건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대상으로 한 삼성의 와해 공작 1심 선고, 내일 내려지는 선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사 전문 변호사인 강성신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성신 네. 변호사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는 그 노사 노무 관계를 많이 다루고 계신데 이번 삼성 에버랜드 노조 사건 이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1심 결과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적대적 요조를 유명무실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회사의 지침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운 데 없다고 이제 판시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심의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1심에 대한 선고, 쟁점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네. 삼성 측에서는 전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다 보면은 상당히 사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네, 네. 항소심에서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전략이 쓸 것 같은데 네. 어떤 사항이 쟁점이었고 이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방해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공소시효 쟁점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등의 이제 쟁점이 있었는데, 그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그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련해서는 노조의 이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이 돼야만 한다라고 해서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순위로 설립된 노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단체 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조원들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라든지 그리고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등을 한 정황들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노조법에 대해서 이제 업무방해죄 추가적으로 그리고 노조법에 반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이제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이를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이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어떤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또 동의 없이도 굉장히 업무와 상관이 없는 범위까지의 정보가 포괄적으로 수집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본 법의 위반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인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사실 그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어떤 형사상의 업무방해죄 역시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공소시효쟁점 같은 경우에도 2013년 그리고 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본 어떤 혐의점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계속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쟁점도 이제 배척을 한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노조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도 기업 측이 방해한 것도 업무 방해에 그 인정이 된다고 본 판결 그리고 네네. 뭐 시간이 지나서 오래전 일이라도 그 노조 방해 활동이 계속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시효는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그런 사회적 의미가 있군요. 자, 네. 그렇다면 1심에서 이 쟁점이 됐던 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그 뭐랄까요? 공방의 핵이 되겠죠. 어떤 네. 측을 어떤 점에 대해서 삼성은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정보 수집 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혐의를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소시효 쟁점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건 이제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을 했다. 사실상 어떤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거다. 자신들은 부당노동행위가 그 전에 일부 있었긴 하지만 꾸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꼬리 자르기 형식의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용자성의 인정에 관해서 정말 그 최위급 선에서는 이러한 노조 탄압이나 노조의 어떤 활동을 억압하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도 자신들은 정당한 인사관리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노조 탄압이 아니고 결국에는 업무방해죄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일 선고가 예정이 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화해 공작 사건입니다. 네, 앞선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는 몸통은 하나고 머리가 둘인 격인데 네네. 삼성 에버랜드에서 나왔던 판결의 선고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삼성그룹 이제 미래전략실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전 계열사의 인사를 효율적으로 뭐 지원하는 최고 의사 결정 보좌 기관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한 사령탑 역할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계열사 노조 문제까지 전부 다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는 점을 볼 때는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노조와의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미래전략실이 어떤 계열사와 직접적인 어떤 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서 본 판결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관통하는 삼성 측의 가장 뭐랄까요? 핵심적인 주장 또는 비장의 무기 이것이 바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이었습니다. 이 네네. 사건의 단초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비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하다가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 증거 수집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고민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측이 상당히 그 세게 몰아칠 때는 좀 많이 고민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들렸습니다. 네네. 이 1심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 1심에 따르면 증거 수집의 위법성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 같은데
네네. 이 판단이 항소심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 에버랜드의 항소심 재판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서비스 재판, 여기에도 이 법리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은 이제 항소심에서도 출바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서비스 건에 있어서도 주장은 한 걸로 드러나는데, 일단은 그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를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이제 잠정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적법하게 어떤 그 영장주의에 반해서 수집된 증거다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증거까지 전부 다 증거 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제 삼성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체적 발견의 어떤 그런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러한 거는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S문건 같은 경우인데, S문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제 고발인들을 통해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라서 이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S문건, 그러니까 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라는 그 이름의 문건인데, 심상정 네. 정의당 의원이 상당히 오래전에 2013년인가요? 이때 네. 2011년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고, 그 후에 삼성은 이제 어용노조를 내세워서 본노조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사정으로 갔는데, 네네. 일단 이 S문건이라고 불린 것이 이 구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는 단순한 인사 경영 전략이 아니라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그런 구속력 있는 지시 요건이었다, 지시 문건이었다라는 네.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삼성 에버랜드라 아니면 삼성전자 서비스 외에 삼성의 네. 다른 모든 계열사들도 와해 공작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조 와해 공작을 받았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네. 검찰 수사가 이어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S문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미래전략실에서 그룹 내 계열사 인사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이제 주도했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문건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제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노사 측에서는 S문건에 적시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탄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미래 전략실의 노사 전략이 각 계열사들에 대해서 단순히 참고 자료로 그친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어떤 탄압의 실행들이 일어났다라고 봐서 이제 법원에서도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S문건에 대해서 구속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 S문건에 적시된 그 수많은 계열사들 역시 이 S문건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삼성그룹을 상대로 한 같은 혐의로 삼성그룹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건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고소고발건이 접수가 된다면 검찰 측에서도 충분히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2013년에 문제가 됐었고, 이제 2019년에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은 가능성은 높은데, 이 공소시효는 제한이 없습니까?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무슨 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는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 어떤 죄를 적용을 하든 간에 어떤 노조 탄압 행위가 계속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업무 방해 행위도 계속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도 연속성을 갖고 계속 이루어졌다면 시효의 쟁점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법무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효성 총수 일가가 다시금 서초동발 악재에 휩싸였습니다. 조현준 효성회장은 연관된 재판만 2건이고 별도의 2건으로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왕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효성 총수 일가가 다시금 서초동발 악재에 휩싸였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연관된 재판만 2건인데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도 2건입니다. 조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이 회사로부터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을,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를 회사 돈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개인 변호사 형사사건 비용 처리에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촌 형제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역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효성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은 내년 그룹 경영과 국민적 신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왕혜나입니다. 예, SNS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과 오늘 오전까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말들을 쏟아냈을까 김은별 기자가 정리해왔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임대차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달라 이런 식의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데 그 예. 지역구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있었던 지역구여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시간 지금 검색어에서도 올라와 있는데요. 배우 윤지혜 씨가 영화 호흡을 촬영하면서 있었던 이 호흡이 완전 불행 포르노다라며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글을 올려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저도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어젯밤 글을 올렸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에 이제 임대차에 관련한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건물주라며 일에서 버는 소득보다 아파트로 인한 불로소득이 수십 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상위 1%가 7채의 집을 소유하고 또 10%가 3.5채를 소유한다며 이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베를린 시장이 5년간 시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을 예로 들었죠. 예. 이 박 시장은 이제 내일과 모레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을 했다. 저분 네.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우리가 대륙법계를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물론 이제 그 박 시장도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가능한지가 또 논란이 되겠군요. 네. 예,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문희상 씨의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알려져서 이 세습 공천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새로운 보수당은 지역구 세습 공천을 금지하겠다며 문희장 아들처럼 이 현직인 아버지의 지역구에 곧바로 출마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반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아버지 후광과 조직을 물려받는 것만으로도 출발의 격차가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이현주 무소속 의원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면 뭐 변호사 아버지의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의 아버지의 아들이 또 뭐 의사가 되고 이런 일들은 비판해서 안 되지만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지역 조직과 지역 기득권을 물려받아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당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천에서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뭐 세습 공천 때는 상당히 좀 말이 많긴 했죠. 네.
글쎄요, 민주당이나 아니면 문희상 의원 또 당사장인 문 의장의 아들은 어떨까? 네.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군요. 네. 잠시 전에 본 그 이현주 의원은 네. 머리를 좀 이렇게 그려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닮았네요. 예. 예, 옷차림도 참 그런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세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핫한 실시간으로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배우 윤지혜 씨가 영화 호흡 촬영 당시에 겪었던 촬영장의 부조리함을 폭로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를 납치했던 그 주인공과 그리고 이제 납치됐던 그 납치 그 피해자였던 민구의 질긴 악연을 다룬 영화인데요. 지금 개봉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지혜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호흡이란 영화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그리고 KAFA라는 감독 촬영 감독 교육기관에서 만든 일종의 이제 선정된 졸업 작품 형식이었는데요. 제작비는 7천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했다고 합니다. 윤지혜 씨가 한 달간 밤낮으로 이 영화를 찍으며 상식 밖의 문제들을 좀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컷을 안 하고 이제 감독이 모니터만 감상만 하고 있어서 주행 중인 차에서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하차를 하는 일이 발생해서 차가 경적을 울리며 윤지혜 씨를 피해가는 일이 발생했고 또 지하철에서 도둑 촬영을 하다 쫓겨났을 때 학생 영화라고 변명을 하면서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촬영장 환경도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 벨소리가 울리고 알람이 울리고 무전기가 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허다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에 사용된 영화와 무관된 사진을 보고 뭐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좋았다. 이런 부분을 보고 윤지혜 씨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 부분을 이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불행 포르노 그 자체라며 이렇게 좀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기사를 보거나 네. 윤지혜 씨의 SNS를 보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영화 촬영장의 분위기는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감독 측이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불행 포르노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캐릭터에다가 지나치게 불행을 좀 주입을 해가지고 불행 자체를 약간 전시 대상으로 삼는 영화들을 좀 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 영화 용어입니까? 영화에서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몇 군데 많이 쓰이죠. 예.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포르노라고 하면은 말씀드립니다. 보통 그 뭐랄까요? 그 아주 저속한 등급 적을 네. 때 또는 그 일상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수위의 뭐라 그럽니까? 19금 영화를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불행 포르노라는 이 단어에서 그러니까 네. 말의 조합에서 이 포르노는 그런 포르노가 아닌 모양입니다. 네, 약간 자극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전시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거 자체를 불행 자체를 하나의 뭔가 감상거리처럼 만든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그 포르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한 가지만 알고 있게 되면 네, 자칫 보게 되면은 좀 그 오해할 소지들이 좀 있군요. 네, 보도를 하는데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예, 김은별 기자와 함께한 SNS 토파 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연말에 회식 자리가 많으시죠? 자가용은 어떻게 가지고 다니십니까? 각종 술자리가 몰린 12월 이번 달 한 달 동안 정부가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용훈 기자입니다. 각종 술자리가 몰린 12월 한 달 동안 정부가 고강도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이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 6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한 전국 47개 지역에서는 고강도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에는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을 병행합니다. 경찰은 캠코더를 이용해 신호 위반이나 과속, 헬멧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통화옵션 계약, 이른바 키코 계약에 대해서 배상 비율을 15%, 41%로 정했습니다. 물론 은행권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단인데, 은행은 기업의 상품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과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불완전 판매임이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은행 측에 연대해서 다투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의 최홍 기자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통화옵션 계약 이른바 키코에 대한 배상 비율을 15에서 41%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의 상품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일부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총 2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객보호 의무 위반한 점과 기업의 위험성 등 자기 책임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기본 배상 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 등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식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큰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더 강화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 유입액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 환해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환해지를 권유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오버헤지로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홍입니다. 예, 지금처럼 시각각으로 국회가 예산과 법안 처리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순서죠. 이종훈 박사의 정경유톡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날 원래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또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주말 휴일 동안 4+1 이 연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거법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이제 50명으로 최종적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패스트트랙 지정될 당시에 초안은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250대 50으로 이제 조율이 된 거고 비례대표 50석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마지막 지금 이제 조율 과정에서 서로 지금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50석을 그대로 그냥 준연동형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동률을 적용하는 대상을 또 좀 축소를 시키자.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동률 캡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30명에 대해서만 그 연동률 적용하고 20명 정도는 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자는 주장과 25명으로 하자는 주장. 이게 이제 엇갈리면서 지금 이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4+1 공조체제, 연대체제는 이미 그 선거법 제도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연대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될 시점이 가까워 오니까 각자 이제 그동안 감춰왔던 그 이익, 예. 이해관계가 이제 표출되는 거죠.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충돌하는 이제 그런 그 양상인 것으로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1, 4+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랄까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다, 뭐 네. 단가 후려치기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장외 투쟁 외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이 어떤 권한쟁의라든지 네. 이런 문제로 해서 또 법적인 분쟁을 계속 벌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그다음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대한정책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각 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릅니까? 다 조금씩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지금 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 안건 자체에도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이제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결사항쟁, 결사 저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그 여당과 소수 야당들이 짬짬이로 자기네들 이익을 적절히 좀 섞어서 선거제도 자체를 많이 훼손시킨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이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이다. 한 번도 제1야당이 반대하는 상태에서 또는 협상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당이 다른 소수 야당들하고 4+1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1 협의체 내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제 그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에요. 예. 의외로 두 당이 상당히 공조를 좀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동률 캡, 그 다음에 이제 석패율 제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숫자를 75명에서 50명으로 줄이게 되면서 지금 정의당 쪽에서 들고 나온 게 전국 단위 석패율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유력 정치인 가운데서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에 비례대표로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자. 이게 이제 패자 부활전 내지는 석패율, 네. 애석하게 패했다. 그런 거죠. 글쎄요. 예, 이제 그런 예. 거고 그 숫자를 지금 이제 일정 숫자를 유지하길 바라는 건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75석일 때 그 설정한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초기 안에 보게 되면 권역별로 하고 권역별로 2명 정도씩 이렇게 석패율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50석으로 줄었으니 그것도 함께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역별로 1인 정도, 그래서 6명 정도 구제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의당 쪽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전국 단위로 그렇게 되면 차라리 석패율제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 이상이 되길 원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정의당에 그러면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그 중진들 자기들 지역구에서 떨어졌을 때 구제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우리는 그런 중진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이거는 지금 뭐 누구 중진을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석패율 그 구제제도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헌법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것은 뭐 정당의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민주적인 정당성을 인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으나 석패율, 그러니까는 부재제도로 통해서 누가 의원 배지를 다시 달 것인가, 이건 국민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정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 결과적으로 권한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데 석패율제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정치 시스템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우리 지금 헌법 정신에 맞느냐 이런 부분은 역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해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중진들 뭐 어느 당이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정당의 중진들이 결국 다시 패자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열어놔 주는 건데 이게 과연 제도적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석패율제 도입은 좀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여야의 지금 이제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구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도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비례대표 배지를 다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올 텐데 이게 과연 온당하냐? 예. 그런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그 한국당에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원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그냥 올리자. 그럼 무기명으로 우리가 투표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 원안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지역구하고 이제 비례대표를 보게 되면 253대 47이에요. 예. 이제 이게 어떤 그 사표를 많이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소선거제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표가 많이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35% 득표만 해도 심지어 당선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중간에 표 몇 사람이 가져가고 뭐 제1야당의 누군가 또는 제1 그 다른 그 대한정당의 누군가가 득표를 하더라도 한 30몇 퍼센트, 4% 이렇게 득표를 하고 이러면 사실은 한 70여% 정도 이렇게는 그냥 사표가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비례성 내지는 대표성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성이 약한 사람이 국회로 진출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투표할 때 지역구 의원 후보자 투표하고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정당 투표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인정을 해줘서 사표도 방지하면서 좀 대표성도 좀 더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논의가 원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그 대안을 내놓은 권고안은 200명 대 100명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좀 더 100명 수준으로 늘리면 이 대표성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보다는 그냥 225대 75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출신들 그렇죠. 의원이다 보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225대 75로 지금 했던 겁니다.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이게 255대 50으로 왜 바뀌었냐? 이것 또한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을 해서 이거는 뭐 여야 말할 것 없고 뭐 소수 정당이든 뭐 거대 정당이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 숫자를 결국은 야금야금 늘려서 현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4+1 공조체제 이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종적으로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의당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못하면, 그 4+1 협의체 내에서도 대안을 못 만들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원안을 올려서 그냥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그냥 판단에 맡겨보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이면에는 사실은 통과가 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갑자기 지금 이제 그럼 원안 올려서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야 불문하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걸 원하는 의원들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당에 속해 있든 간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국당 측에서는 반대표를 다 던지겠군요.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표결에 올라갔을 때는 다른 정당에서도 마찬가지. 이탈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당론으로 강제하더라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당론으로 강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와서 자기 지역구를 반드시 지키겠다. 뭐 이런 것이 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칫 고립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그 뭐랄까요, 좀 진보된 또는 더 개정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고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이후에 공수처법이라든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이런 나머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그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가 좌초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당장 공수처법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묶여서 지금 한데 올라갔는데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하기를 원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매개로 해서 연계고리로 해서 다른 소수 야당들이 지금 들고 나온 게, 그러면 선거제를 개편을 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서 우리가 의석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공수처법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응해 주겠다. 이것이 사실은 패스트트랙 그 합의 과정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축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선거법 뭐 개정 관련해 가지고 소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바를 수용을 못해서 이거 자체가 무산이 돼 버린다면 그 소수 야당들이 공수처법 통과에 과연 응해 주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그냥 상정해서 표결 처리를 했을 경우에 뭐 정의당 쪽에서 찬성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중도 지형에 있는 정당들까지 과연 합류해서 도와줄 것인가? 예. 그거는 좀 회의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1분 정도가 남았는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국면이 그러니까는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계속 고집을 하다가 결국엔 의회 내에서 장외 투쟁을 하다가 의회 내에서 들어가서 결판을 보겠다.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인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안 지금 이제 뭐 여야 4+1에서 협의체에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최종안에 가까운 그 안을 보게 되면 이게 원안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거제를 개편하려고 했던 취지, 그러니까 대표성의 확보, 그 다음에 사표 방지, 그게 많이 훼손이 돼 버려서 이 명분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예.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명분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워지면 그럼 공수처도 과연 성사가 되겠는가? 선거법 다음에 공수처를 처리하게 돼 있는데 여당은 공수처를 아마 밀어붙여서 처리하고 싶을 것이나 지금 이제 보수 야당들 다 반대하죠. 또 중도에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또 이분들도 이 안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해줄지 의문인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지정은 했으나 이 법안들 자체가 지금 성사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정경유 독 시간 같이 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인데 어떻게 이 국면을 돌파를 할지 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주목이 되는군요. 오늘 뉴스 리듬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